지금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은요 0.78이요. 0.8대도 무너졌고요.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이것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한 예로 수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도 학교 출산율이 2.0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대 초반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 어떤 일자리에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가지 않고 노동시장이 부족, 노동력의 부족을 아마 절감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 개건교수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인구 문제에 대한 인기는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일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되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최근에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방대학교의 대량 미달 사태, 그리고 우리의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과 함께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고도화되었는가, 발전되었는가, 우리 인구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높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인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나누면서 인구 문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인구 문제는 고령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령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사회의 고령화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 그러니까 고령화 수준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보다 노인 인구 비중이 더 낮은 한 7나라 정도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멕시코, 칠레와 같은 비서구권 국가, 그리고 유럽에서도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같은 작은 소국들입니다. 이 나라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젊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고령화 문제로 고령화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 하시면요. 인구 구조가 굉장히 젊은 편이지만은 불과 25년 정도 지나는 2040년대 후반, 그리고 205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빠른 고령화,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더 이슈가 생기게 될 거예요. 지금 인구 문제 하면은 대부분이 노동력 감소의 문제, 그리고 경제 성장이 둔화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와 같은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만 너무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구가 변하면서 인구 문제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익히셔야 될 것은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지금 같은 수준으로 고령화를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5년 정도 후에서의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40%가 넘을 걸로 예상되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령화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50년대 중반부터 82년까지 한두 해를 빼고서 매년 8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인구가 이제 20년 넘게 노인 인구로 계속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는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빨라지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누적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1950년대부터 아니면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이 일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속도를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적응하려고 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한 문제, 다들 아시죠?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지금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요 0.78이요, 0.8대도 무너졌고요.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이것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한 예로 수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도 학계 출산율이 2.0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학계 출산율이 1.6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제 위기라든가 안보적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학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떨어지고 있는 숫자고요. 이 숫자, 이 7년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 정부의 특정 정책의 영역이라고,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이보다도 뭔가 구조화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저출산이 안착화되는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굉장히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다시 표로 보시면은 저출산의 문제를 시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록상으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난 해는 1971년이고요. 이때는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왜 71년생이 그럼 가장 많이 태어났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60년대에도 이것보다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난 해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왜 추정이냐면은 그때는 주민등록 인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인구를 가지고 추정을 할 뿐이라서요. 기록상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있지 않습니다. 1971년도에 100만 명이 태어났다고 기억하시면은 작년에 25만 명이 떨어졌잖아요. 불과 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인구 출생아 수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앙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저출산, 이 저출산 문제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는 2002년, 2001년,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은 1997년 연말에 터졌던, 겨울에 터졌던 IMF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그 파장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002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3년 전에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 이걸 만들어낸 첫 세대가 2002년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아르바이트생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큰 이유가 20대 초반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는 노동시장이 부족, 노동력의 부족을 아마 절감하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다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미스매칭이라고 하죠. 어떤 일자리에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가지 않고, 그러한 미스매칭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을 보여줍니다. 출생아 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미치는, 사회적으로 미치게 된 영향도 이미 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저출산 문제가 수준이 지속이 된다면은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이미 그 수준에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자기 출생아 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90년대에 잠깐 반등을 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30대 초반에 진입하는 지금 저주 출산 연령에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출산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다음 본격적으로 출생아가 감소되는 2005년생, 그리고 더 돌아가서는 2015년생 정도가 되면은 출생률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출생 아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결단을 하고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 우리의 지속성을 해체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 생활 아주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에요. 저출산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은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인구 정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4차까지 가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은 사업들을 보면요, 임신과 분만에 초점을 맞춰준 걸 알 수 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 직전, 낳고 나서 아주 그런 영유아의 그 케어의 문제, 건강관리의 문제, 이 문제에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가면은 이 문제가 좀 더 확장이 돼서요.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들어오고요. 이러한 보육 시설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제도화에 대한 문제가 커집니다. 이 시선이 약간 더 확장된 거죠. 3차 기본계획이 되면은 청년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특히 결혼의 문제가 들어오고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가 들어옵니다. 당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인구 저출산을 바라보는 문제가 훨씬 더 확장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젠더의 문제라든가 사회의 그런 문화 인식의 문제들과 같은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인식이 확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아이를 낳는 분만의 문제에서 이제 케어의 문제, 그다음 청년의 문제, 그리고 사회 구조의 문제로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과 양육의 비용을 줄여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것이 전부 지원이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떨어지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교육비,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이런 지원의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 중에서 특히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내공이 깊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른 식의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이 주거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면은 과연 출산율이 오를까? 별로 그럴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운이 좋아서 좋은 자리에 어떤 실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그리고 아파트도 있는 그런 좋은 주거 환경도 해결된 문제의 친구들은 아이를 2명, 3명씩 낳는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고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이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 그리고 욕구, 수요, 가족에 대한 수요가 인식이 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는 사회의 시기 속에서 청년기와 성장기를 보낸 친구들입니다. 그 시기에 중산층에서 떨어진 분들, 가족들은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생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됐고 싸움을 해야 됐고 중산층에 남아 있는 분들조차도 중산층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기능이 이상이 변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공부만 하면 되고 엄마는 뒷바라지를 하고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이렇게 가족의 기능이 이상하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을 같이 했던 그런 삶도 없어지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성을 느낄 수 있는 친밀도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어떤 유격대처럼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했던 가족도 행복한 가족을 보다는 성공한 가족, 어떤 몇 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 어떤 차를 가지고 자녀들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 이런 성공의 삶을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가족의 본원적인 가치, 정서적인 친밀성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생활 여건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가족의 효용감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과연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할까? 가족을 갖는 선택을 할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를 자꾸 정부 탓만하고 어떤 사업의 특단의 조치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에 경력 단절의 문제, 주거의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우리 개개인이 어떤 형식으로도 개입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반대를 했고 우리는 개입을 했고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와 구조를 만드는데 인식 구조와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는 어느 일정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의 책임을 정부에게만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저출산 문제에 앞서서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인구 변천 이론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도 많이 낳고 사망자도 많이 낳는 구조에서 사망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망은 줄고 태어나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출산 인구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폭발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이 적게 낳고, 그러니까 많이 낳고 많이 죽는 사회에서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 사회로 인구가 안정화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노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앞 단계, 첫 단계에서 많이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을까요? 주로 아이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출산기에 여성들도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사망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그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컸고요. 지금은 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도 만성질환, 퇴행성 질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런 인구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이 변천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지금 첫 단계 많이 태어나고 많이 사망하는 단계에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지역 에이즈와 HIV 감염 때문에 그 지역만 예외적으로 있고요. 거의 모든 나라는 중간 이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하는 중진국,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들도 합계 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2.0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는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훨씬 더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지만은 서구 사회처럼 그런 복지 체계, 연금이라든가 노인 복지 체계들, 그 다음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나라들은 이 파급이 훨씬 더 약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사회들,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데도 아직까지 돌봄의 기능을 가족이 맡아야 되는 그런 디벨로핑 그런 중진국에서는 이 고령화의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직 선진국에 이르지 못하고 사회 체제는 안정되지 못했지만은 고령화가 빨리 일어나는 예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중국이 있죠.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강력히 하면서 우리나라만큼이나 빠른 고령화 속도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지금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고령화는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출산율 감소 때문에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생산 기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만 그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있지 않고 서서히 변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중국도 생산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값싼 공산품을 제공했던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인건비가 오른다는 것은 세계적 차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고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중국의 성장 저하가 우리의 수출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 불안이 어떤 안보적인 위기로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달달한 부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구 정책은 복지의 문제다. 그리고 노인이 많아지면은 비용이 좀 더 드는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심지어는 외교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꼭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에서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인구 피라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인구 피라미드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작년에 2002년도에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만든 피라미드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한 17%, 18% 수준이 되는데요. 지금 피라미드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도 많지만은 그 밑에 인구가 꽉 차 있다는 거. 50대, 60대 초반, 50대 후반 인구가 꽉 차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구들이 계속 노인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고령화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아이들 젊은 인구는 굉장히 작은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고령화 수준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50대 인구가 중년층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양은 우리나라 전국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 따라서 보면 구조는 다 다릅니다. 지역의 농촌 인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 훨씬 더 많은 이런 역삼각형 구조가 뚜렷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도 60대 초반 인구가 아니라 이미 65세 이상, 65세, 60대 후반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요, 지역의 인구를 보시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학적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인 영역, 그리고 나아가서 시장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사회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개신구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요, 무엇을 느낄 수 있냐? 첫 번째, 노인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당시에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노인 고령화 수준이 좀 더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여성 인구가 훨씬 많죠. 이거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성 신도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고요. 또 문제적인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사회, 그러니까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여초 현상이 문제라는 건 아닌데 우리 사회 일반과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고령화가 수준이 높다는 게 보여주고요. 15세까지 10대까지 인구가 많아지다 갑자기 20대 초반에 개신교 인구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건 아마 고등학교 고3을 지나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개신교는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봤을 때, 당시 인구 봤을 때 우리나라의 4대 종단이라고 하는 불교, 천주교, 그다음에 원불교와 비교해 봤을 때 고령화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그럼 가장 낮은 이유는 왜 낮을까? 청년에 대한 선교를 잘해서일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개신교의 흐름이 도시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도시 소도권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됐습니다.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건 면 단위, 농촌 지역에 있는 개신교 인구만 따로 띄운 겁니다. 고령화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 교회가 겪고 있는 하나의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농촌의 교회와 도시 교회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우리 사회의 지역 간의 격차가 크듯이 도시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 보여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독교에 대한 문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구 피라미드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시거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인구 피라미드, 소비자, 우리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 소비자의 인구 피라미드, 아니면은 우리 기업의 조직의 인구 피라미드를 그리면서 우리가 어떤 당면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문제를 당면할까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인구 피라미드, 인구에 대한 얘기가 자꾸 정책하는 얘기, 우리나라의 걱정의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학은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인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구 문제를 잘 이해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나아가서 우리의 각 사회 영역에서 인구학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한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구학의 처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인구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